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학생들, 그리고 사실 전공자가 아니까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앞에서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한국의 기업 공공외교, 그리고 이제 멕시코 사례를 이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국과 멕시코는 굉장히 이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905년에 약 1000명 정도의 한국인이 유카탄 반도의 에네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에네켄 농장으로 이주하면서 이 관계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올해로는 이제 12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남미로 갔던 한인의 첫 이주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 공동체의 시작이 또 멕시코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제 외교 관계는 1962년 1월에 수립되었고, 우리가 그 2022년 수교 60주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양국은 2005년부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멕시코라는 나라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도에서는 이제 다 보여지진 않는데요. 요 북쪽으로는 이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좀 더 중남미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익숙하시고 이제 위치도 조금 또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남쪽으로는 과테말라 그리고 벨리스라고 하는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면적이 196만 제곱킬로미터로서 한반도의 약 9배에서 남한의 약 20배에 달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1억 3천만 명 정도이고요. 이것은 이제 중남미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이어서 이제 최대 국가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수도는 이제 멕시코 시티이고 멕시코 시티도 약 9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제 거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시로는 이제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티후아나, 뿌에블라 등을 언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몬테레이나 티후아나 같은 도시는 이제 미국과의 국경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2022년 기준 GDP가 이제 세계 15위이고요. 자동차, 전자, 석유, 화학, 농업 등이 이제 주요 산업인 국가입니다. 멕시코는 OECD, G20, 에이펙의 회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입니다. 예,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32개의 연방으로 구성된 이제 연방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공용어는 물론 이제 스페인어입니다. 다시 한국과의 관계를 보면, 이제 경제 관계를 보면, 이제 멕시코는 한국의 11번째 교역 상대국이고요. 한국은 멕시코의 이제 네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약 430개의 한국 기업이 지금 멕시코에 진출해 있고, 제 멕시코 한인의 규모는 이제 2021년 기준으로 약 11,000명 정도에 달합니다. 이것은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예,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에서는 이제 그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현지 관광객, 현지 시장, 그리고 한국 기업 모두 다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외교부는 전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서 주도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적극적인 민간 참여를 독려하거나 민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공공외교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 시장에서 직접 상대국 국민과 마주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공공외교의 주요 민간 사회적 행위자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고, 그래서 이들을 한국의 핵심 외교 자원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를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이 공공외교 자원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기업의 CSR 활동과 공공외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네. 공공 외교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앞선 시간에서 이미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공공외교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의 이제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부터 이제 하드파워 경쟁의 한계, 그리고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의 감소의 필요, 그리고 비용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공공외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 정책적으로도 공공외교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어 오고 있지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중요한 주요 공공외교 자산으로서 이제 외교부는 침략의 역사가 없는 평화 애호국으로서의 이미지, 군면한 이미지의 국가 브랜드, 그다음에 다양한 콘텐츠의 역동성, 독창성, 이제 보편성을 갖춘 문화, 그다음에 현대와 전통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문화, 그다음에 경제 성장의 경험 등을 이제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이제 외교 자산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한국과 멕시코 이야기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이제 멕시코의 이제 공식적인 외교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제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이 이제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중남미 국가들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제 멕시코는 이제 의약품 등 구호품을 지원을 했고요. 이 공식적인 두 국가의 외교 관계의 수립은 이 196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1960년대, 여기 6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멕시코는 이제 브라질과,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한국과 수교를 체결한 국가는 브라질로 1959년에 체결이 되었고요. 멕시코는 이제 이 뒤를 이어서 중남미 국가 중 두 번째로 한국과 수교를 체결한 국가입니다. 당시 이제 신생 국가로서 다른 국가들과의 정치적 관계가 필요했던 한국, 그리고 당시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멕시코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2년에 이제 처음으로 멕시코 시티의 대사관이 만들어지고 첫 대사가 임명된 이후에 이제 양 국가 간의 주빈 방문, 무역 협정, 협력 협정의 체결, 양국 대학 간의 학술 교류 협정 등 1960년대는 한국과 멕시코의 관계에 있어서 큰 진전이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67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고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간의 학술 교류 협정이 맺어졌고요. 이때 처음으로 이제 멕시코인들이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부산 주교의 초청으로 과달루페 외방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양국은 대통령, 총리 같은 정상급 인사들의 활발한 상호 교류, 투자, 스포츠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 속에서 관계가 진전되었습니다. 예,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개최 이후에 그러니까 한국의 변화가 있었죠. 한국의 문호 개방. 그리고 이제 멕시코는 나프타라고 할 수 있는 대표되는 멕시코의 경제 개방 속에서 양국의 교역량은 이제 크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1990년대 이후에 멕시코와 한국의 관계는 이제 멕시코의 대외 협력 개방 추진 과정 속에서 더욱 긴밀하게 구축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나프타가 발효된 시점이 1994년입니다.
중남미 지역은 북미로의, 그리고 유럽으로의, 유럽 시장으로의 우회 수출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의 이제 중요성이 있는 유망한 투자 지역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런 가운데 특히 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멕시코로의 한국 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양국 간의 경제 통상 관계도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 그리고 현대가 티후아나, 그다음에 LG와 대우가 멕시칼리라고 하는 도시에 진출을 했습니다. 두 도시 모두 멕시코의 북부, 그러니까 미국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도시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에 맞추어서 이제 외교통상부에서도 대중남미 관계를 전담하는 중남미국이 당시에 창설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멕시코는 이제 세계 최대 시장 북미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리고 인프라도 정비되어 있는 신흥 중견국이다. 라고 하는 이제 구호 아래에서 1986년 가트 가입, 그다음에 95년에 WTO 가입, 93년도에 에이펙 가입을 통해서 대외 협력 개방을 꾸준히 추진해 갔고, 이 가운데 한국과의 협력도 이제 긴밀하게 이제 추진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코트라와 멕시코 수출입은행 간의 협정이라든지 한국 이제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멕시코 이제 산업회의소 간의 협정을 맺은 것도 이때의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대중남미 정상외교가 더욱 강화되고 또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 통상, 인사 및 문화 교류 등 이제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멕시코가 최초로 투자 보호 협정을 이제 체결을 한 아시아 국가로서 이제 한국, 멕시코 간의 상호 투자 증진 및 보호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2000년. 자, 2005년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한인 이주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멕시코를 방문을 했고요. 이후에 또 양국의 이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장기 협력의 확대를 위한 한국 멕시코 21세기 위원회 보고서가 또 제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앞으로의 양국 경제 협력의 중요성, 그다음에 고위 기업인의 협의회 설치, 직항로 개설, 그다음에 한국 멕시코 재단, 멕시코 한국 재단 등의 설립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서 이제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제 시작되고 진행이 되긴 했지만 사실 이제 비록 이제 됐지만 이제 FTA 협상은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FTA 협상은 비록 무산되었지만 양국의 교역량은 계속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멕시코는 한국의 11번째, 그리고 한국은 메xi코의 4번째로 큰 교역국이고요. 당연히 이제 멕시코는 한국이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는 첫 번째 순위에 있는 교역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철강 품목, 기계류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고, 한국에는 원유와 광물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대부터 중남미에서 한국의 TV 드라마, 한국의 영화 등이 이제 소개되고 방영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국제 영화제에서의 또 한국 작품들이 수상하는 결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네,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 멕시코 한인 사회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멕시코에서 이제 첫 번째 이주, 중남미로의 첫 번째 이주가 이루어진 것을 1905년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인 이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 그러니까 본격적인 멕시코 한인 이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80년대 후반 멕시코 정부의 무역 자유화 실시,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의 관세 혜택 속에서 멕시코 한인 사회가 급성장기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제 멕시코에 자본 투자 진출을 하게 되면서 파견된 주재원들이 이제 이때의 새로운 이민자의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97년 말에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가 위축되었을 때 또 기회를 찾아서 한국제 의류와 섬유 제품의 인기, 그다음에 미국 시장과의 근접성 속에서 이제 한국의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을 다루는 소규모 수입상들이 이제 또 멕시코에 진출하면서 이 멕시코 한인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로 등지에서 이제 남아메리카에서의 경제 위기 상황이 오게 되고요. 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곳의 한인들이 멕시코로의 제2주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 역시 멕시코 내의 한인들의 수를 빠르게 증가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금 멕시코의 한인은 약 11,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한인 이민 1세대 120년이죠. 이제는 120년에 이르는 이민의 역사 속에서 이민 1세대들은 어떤 공공기관보다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는 이제 주 멕시코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이민사 박물관은 한인 이민자 문화 한인 이민자 후손 가족들의 물품, 사진, 이제 서류들로 구성되어 있고 오랜 한인의 이주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인 후손 축제의 기획, 실행을 통한 문화 교류, 멕시코 한인 이민 100년사의 출판, 한국 멕시코 우정병원의 설립, 한국어 어학당 등을 통해서 이제 한국 문화 보급 및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여해 왔습니다. 지금 요 지도에서 보시면 우리 멕시코 지도가 보이고 있는데요. 멕시코에서 이제 여기가 멕시코 시티가 위치해 있는 곳이고 지금 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첫 그 1세대 이민이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민 1세대들의 활동은 요 유카탄 반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2세대의 이제 멕시코 한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큰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이주가 이루어졌다,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제 멕시코 한인회라고 하는 이제 한인회 그 공식적인 한인회는 멕시코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2세대 이 1980년대 후반 이후 들어온 이민자들에 의해서 이제 주도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제 멕시코 한인회 역시 멕시코 내에서 한국인의 이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 등을 이제 조직하고 참여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기부, 백신 접종 지원 활동 등이 지금 이제 그 한인의 차원에서 했었던 가장 두드러지는 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2021년 5월부터 이제 5월 4일을 이제 한국 이민자의 날로 지정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기념해 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문화 외교 과정 속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의 증가, 그다음에 한인 이민자들 커뮤니티의 멕시코 사회에서의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국의 대멕시코 공공외교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내에서의 이제 공공외교는 멕시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외교 활동들이 문화단체, 한국 교민, 기업, 여행자 등의 이제 다양한 행위자들 위해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활동은 외교부 또는 이제 재외공간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이제 멕시코와의 보건 공공 외교에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 양국 간 이제 전염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보건 협력 협정 체결, 교류 확대, 치료제 개발, 의료 전문가 교육, 백신 공여 등의 인도적 차원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개된 보건 의료 이외에도 멕시코에서는 이제 문화 외교도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 외교에 있어서는 한국문화원이 주요 공공 외교의 주체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해외 문화 홍보원을 통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8개국에 이제 33개의 한국 문화원이 운영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중 중남미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멕시코 이렇게 세 곳에 한국 문화원이 있습니다. 멕시코 한국문화원은 2012년에 개원을 하였고요. 문화광자, 한국어 광자, 케이팝 댄스 페스티벌 지원, 한국영화 상영회, 초청작가 전시회 등 음식, 음악, 미술,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양한 강연, 참여 프로그램들을 이제 계획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는 1966년에 문화협정을 체결을 했고요. 현재는 그래서 K-팝, K-드라마, K-뷰티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한국의 유학생이나 아니면 정부 장학제도 지원자의 증가, 한국어 강좌 수강생의 증가, 한국 문화 및 한류 행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 등의 증가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국제문화교육진흥원은 멕시코를 2022년에 코리아 시즌에 국가로 선정을 해서 이제 관련한 다양한 문화 외교를 수행해 오기도 했습니다. 코리아 시즌은 그러니까 문화적 파급력이 큰 국가를 선정해서 한 해 동안 한국의 문화를 집중 소개한다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이 코리아 시즌의 첫 번째 국가가 이제 멕시코였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멕시코의 주요 문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최대 규모의 스페인어권 출판물 박람회라고 일컬어지는 과달라구라 국제 도서전에 참여해서 한국 문학 번역 도서의 저작권 수출 논의, 그다음에 번역 도서 전시, 한국 작가들과 함께하는 이제 한국 문학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세르반티노 축제, 그러니까 종합 예술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멕시코 가나우아토에 생해지는 국제 문화 축제 행사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문화 행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르반티노 축제에도 한국 예술가들이 매년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인적 공공 외교도 이제 대멕시코 공공 외교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왔습니다. 2017년 멕시코 국적기 아히로메히코의 서울 멕시코시티 직항 노선을 개설하면서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확대 그리고 상호 간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항편은 이제 팬데믹의 여파로 한동안 중단되었었지만 이제 작년부터 다시 재개가 되어서 또 양국 간의 어떤 관광,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제 멕시코 한인 사회의 역할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다양하게 이제 전개해온 공공 외교의 수행이 멕시코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이제 2022년 5월에 이제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은 이제 멕시코의 20세 이상의 성인 200명이었고요. 남성 89명, 여성 11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응답자의 60.5%가 이제 주요 도시 거주자로서 멕시코 시티, 여기 있네요. 멕시코 시티, 그다음에 몬테레이, 티후아나, 과달라하라, 그리고 뿌에블라의 출신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사실 설문조사에 있어서 이 표본의 크기가 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 설문조사를 가진 연구가 조금 한계점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사실은 이 설문조사가 큰 이제 어떤 도움이 되었지는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멕시코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공공 외교 활동의 영향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경향을 보는 데는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설문 결과를 보면 한국에 대한 감정을 묻는 질문에
이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중립의 항목을 선택을 하기는 했지만 긍정 의견이 이제 전체의 27.5%로 부정 의견보다 많은 긍정 편향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대답이 이제 전체의 37.5%, 그다음에 긍정, 매우 긍정을 포함한 이제 긍정 의견이 전체의 65.5%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긍정, 하늘색과 보라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우리가 긍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는 멕시코인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 국가 자체에 대한 인식은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에서도 역시 긍정 의견, 그리고 이제 매우 긍정이 전체의 64%를 차지하면서 어떤 중립이나 부정 의견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보면 문화에 대한 인식과 국가에 대한 인식이 또 함께 가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멕시코 한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의견이 이제 전체의 호감과 호감, 여기 긍정적인 의견이 전체의 66%로 이제 높게 나타났고, 중립이 32.5%, 그다음에 비호감은 매우 적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멕시코 한인들의 멕시코 지역 사회 통합에 대한 정도, 그다음에 사회 경제 발전에 대한 정도 역시 긍정 의견이 더욱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제목이 잘못되었네요. 요거는, 네, 경제에서의 기여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그래서 한국 및 한국인의 긍정적 이미지나 주된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주관식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의미 없는 뭐 동사, 전치사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문화, 규율, 교육, 노동, 일에 매우 열심인, 기술, 지식, 경제, 책임감 등이 이제 뽑혔습니다. 네. 현재 이제 멕시코에는 아까 43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삼성, 기아자동차, LG전자, 이제 포스코 등의 이제 대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지 진출 기업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가라고 하는 설문에는 긍정 의견이 이제 어, 전체의 절반이 넘는 67.5%로 부정 의견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85점, 기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긍, 아니, 잠시만요. 네. 기업 분야에 대한 인식에서는 85.2%의 사람들이 고용에 대한 기업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뭐 고용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업 차원의 봉사활동 등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들을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인식은 이제 고용이라는 부분에 불과한 매우 이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이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문 이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멕시코인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 문화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국가 전체의 긍정적 이미지로는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요. 제 멕시코 한인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한국 기업의 지역 발전 기여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인식은 고용 창출에 집중되어 있었고 다른 사회적 공헌 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즉 CSR이 어떻게 공공 외교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CSR은 그죠? 기업이 이익 창출 외에 사회와 환경에 대해 책임을 실천하는 활동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예, CSR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엔, OECD, EU, 한국 정부의 정의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실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에 있어서 정의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공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이런 사회적 공헌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네. 굉장히 최근의 일은 아니죠. 사실, 예, 꽤 오랜 시간이 지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이제 20세기 초부터 이미 존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시작은 기업 경영인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이제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사례가 이제 많았다라고 할 수 있고, 뭐 멕시코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한 기업의 경영 철학으로서의 사회적 공헌은 이제 20세기 초부터 존재해 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유엔이나 EU 등에서 어떤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되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이제 그 국제 표준화 기구 ISO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제 표준 가이드라인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 기업의 CSR은 요 멕시코 바게센터의 활동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멕시코 바게센터는 1988년에 네, 이제 92개의 재단, 그다음에 59개의 업체, 45명의 CEO가 참여해서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기업, 개인, 그리고 이제 국제 정부 기관들까지 참여를 해서 회원 수가 약 1,600명에 달하는 이제 큰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 멕시코 바게센터는 사회공헌 기업 인증서라고 하는 인증서를 이제 매년 사회공헌에 우수한 기업에게 이제 수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1995년부터 이제 수행해 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은 환경보호, 노동권 보호, 뭐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 등에 대한 평가, 예, 그리고 해당 기업의 언론 평판까지도 고려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 CSR은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영업 실적 말고 영업 실적 외에 밖에서의 기업의 위험과 이제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면서 예, 일종의 이제 투자 평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활용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기업들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영역에서의 원칙의 제시 및 권고, 그다음에 기업 투자 CSR 활동에 충실한 기업에 대한 투자 권고,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으로서 그러니까 기업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서 활용되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이제 국제적인 규약으로 발전을 해서 앞으로의 해외 무역에 있어서의 이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국제적인 규약, 각종 사회적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소비자들은 이제 구매 결정에 있어서 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 기업들 역시 이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 그리고 이 멕시코 바게센터의 사회공헌 기업 인증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의 이게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은 이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통해서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사례로서 이제 기아 자동차 멕시코 법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아, 예.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멕시코 북쪽 국경 도시에 예, 공장이 건설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 기아 자동차 멕시코 법인은 사실 이 지역에 진출한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늦게 멕시코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간에 단시간에 현지 시장에 정착한 것으로 평가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 요인에 대해서 어떤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이 유효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아 자동차 멕시코 법인은 2016년부터 이 멕시코 북부 누에보레온 주에서 공장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예, 생산 능력이 연 40만 대에서의 생산 규모를 가진 공장으로 지역 경제 발전, 고용 창출에 대한 큰 효과를, 에 대한 기대를 이제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응하듯 멕시코, 기아자동차 멕시코 법인은 진출 초기부터 이제 지역 경제 발전을 주된 CSR의 기조로 삼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진출국의 법제도 준수, 문화 존중의 기업 환경 형성, 지역 사회에 대한 차량 기부, 문화 이벤트, 재활용 캠페인, 시민 대상 교육 훈련 등의 사회 공헌 활동을 이제 추진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초기에는 사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어쨌든 지역 사회에 입야전 큰 성과는 이제 고용 창출로 효과로 인한 이제 지역 사회의 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차의 고용 창출 효과는 이제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을 모두 합해서 이제 8만 5천 명 정도에 달했다라고 하고요. 이는 이제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장 내에서의 기아차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 또한 법인은 멕시코의 빈부격차의 문제, 그다음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파악해서 이제 CSR 핵심 영역을 교육과 보건으로 선정하고 이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주요 활동을 보면 이제 그 기업 내부적으로는 근로 환경의 개선, 경영 지원, 교육 기회 확대 등의 이제 사회 공헌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고요. 예, 기업 외부적으로는 불치평 소년 소녀 대상의 소원 들어주기 캠페인의 시행, 소아암 어린이 수술 자금 조성 및 수술 자금 마련, 지원, 그리고 소외계층 어린이들 대상의 컴퓨터 기부 및 도서관 건립 지원, 이동 도서관 활동, 교육 프로그램, 대학들과의 산학 협력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아차 이제 멕시코 법인은 기업 브랜드 이미지의 향상은 물론 우수 인재의 확보, 이직률의 감소 등의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지 진출 기업들의 활동은 이제 현지에서 변화되고 적응된 측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지에서 현지인들과의 빈번한 접촉 속에서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진출 기업과 기업의 한국인 근로자들은 이제 멕시코 사회와 직접 매일 대면하는 주체이죠. 주체로서 공공외교의 주요 민간 사회 행위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지 진출 기업은 이제 공공외교의 주요 주체, 그리고 현지 진출 기업의 고용자들, 고객, 그리고 해당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공공외교의 이제 주요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듯 한국의 대멕시코 공공외교의 주요 민간 행위자로서 현지 진출 기업을 바라보면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 역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외교 자원으로 인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SR 활동의 주체인 기업은 상대국의 국민, 지역 내의 상대국의 국민을 대면하고 있는 주체로서 이제 주요한 공공외교의 민간 사회 행위자이고요. CSR의 대상은 예, 기업의 내부인 아니면 기업 외부의 지역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 CSR 활동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현지 진출 기업들의 영업 활동이나 CSR 활동은 그 목적이
기업의 이윤 추구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CSR이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내외부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무리 이것이 기업의 이윤 추구의 목적하에 이루어져 있다 할지라도 1차적인 목적은 대상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의 증가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공공외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 기업의 CSR 활동은 그 목적에는 공공외교의 의도가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공공외교 행위자의 역할을 일부분 담당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를 하죠. 첫째로는 이제 정부의 공공외교 정책에서는 사실 이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프로그램의 마련, 예산의 책정 같은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외교적 자원으로 일단 고려되지 않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투자나 뭐 물적, 질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업의 이윤 활동 및 CSR 활동은 기업의 이윤 추구,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서 더 나아가서 공공외교의 소프트 파워 자산으로 활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정부의 공공외교와 기업의 CSR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한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외교 자원으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공공외교의 경우 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정부 행위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제 비정부 행위자가 참여하고 또 이제 참여자 간 상호작용 또는 이제 정부 부서와 같은 위계적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공외교 행위자들 간에서의 아니면 기타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의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공외교는 1차적으로 대상에게 자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나 인식을 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를 통해서 국가 이익의 증지, 그러니까 즉 국가의 국제적 이익의 확대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의 현지 연출 기업의 CSR 활동에서는 외교적 목표에 대한 공유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외교 행위자는 정부, 민간,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그들이 공공외교 행위자, 공공외교 행위자가 단독적으로 외교적 목표를 설정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의 목적은 정부 또는, 비정부 행위자가 라는 주체가 상대국 국민이라는 대상에게 자국의 긍정적인 이미지, 인식을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제 긍정적 이미지와 인식의 유발 역시 그 내면에는 외교적 목표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이 단독으로 이 외교적 목표를 파악하기란 사실상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다 보니까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의 이익의 측면에서 확장되어서 어떤 국가 전체의 인지도 향상이나 인식, 브랜드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며 국가의 외교적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진행이나 촉진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우리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기업이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 발전 기여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업 분야에 있어서도 그 활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던 것을 우리가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개선 방안으로서는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이렇게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미국의 우리 이제 그 국대 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프는 소프트 파워에 근거한 공공외교는 하드 파워와 배타적인 관계에 있기보다는 파워를 보완하는 권력의 개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 20세기 중반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민주화를 달성한 한국의 성취는 이제 한국의 주요한 소프트 파워이자 공공외교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은 소프트 파워 자산을 통해서 경제력이나 이제 소프트 파워 자산으로서 경제력이나 지식 기반 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이것을 공공외교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하드 파워의 소프트 파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멕시코를 비롯한 이제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활동이 정부의 공공외교 정책과 긴밀한 연계가 함께 이루어진다. 그리고 협의의 그 공공외교 행위자들과 관련 부서, 기타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의 공간 마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한국 기업 활동이 하드 파워의 소프트 파워화라는 맥락 하에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한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외교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제안한 이제 개선 방안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 체계의 구축, 그다음에 전략적 CSR 가이드라인의 개발,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의 구축, 그다음에 다자 간 협력의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이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발표를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멕시코는, 자, 멕시코는 한국에게 이제 120년의 인연을 가진 이제 특별한 파트너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최초 한인 이주지이자 전략적 동반자이자 믹타의 파트너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제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하드 파워의 소프트 파워 실현, 경제 협력과 공공 외교의 결합, 중견국 외교의 모델로서 한국 공공 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국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지 진출 기업은 이미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공공 외교 자원입니다. 이들의 CSR 활동을 이제 공공외교와 효과적으로 연계한다면 기업의 이미지 제고, 국가 이미지 강화, 양국 관계의 심화, 한국형 공공외교 모델의 구축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사실 정부, 그다음에 기업, 재외 공간, 그리고 한인회 등의 이제 모든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멕시코에서의 이제 CSR을 통한 공공 외교를 오늘 살펴보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이제 한국의 대멕시코 공공 외교 강화에 기여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